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례형 기출문제를 이제 푸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변시 위주로, 그리고 혹은 일부는 이제 뭡니까 사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시 기출, 사시 기출이 포함되고 총 8회인데, 제가 주요한 기출 문제 중에 이제 출제가 유력한 것들,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문제를 이제 재구성하고 답안을 작성한 것이니까 문제 풀이 시간이 따로 없지만 저랑 같이 문제를 읽으면서 논점을 파악하는 연습, 논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일반 이론을 좀 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이제 강의를 드릴 테니까 천천히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제 이게 1회인데요. 주총결의 및 이사결의 하자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라는 게 의사결정 기구가 있죠. 여기 이사회가 됐던 혹은 이제 주주총회가 됐던 의사결정의 틀을 잡아서 대표가 업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사회나 주총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393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393조는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얘기인데, 이 393조에 있는 내용들에 해당하면 이 정도의 중요 사항이라면 이사회 결의에 거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이 이제 단독으로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사회 그리고 주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한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이제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총회가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근거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 터잡아서 대표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만약에 이 의사결정 절차를 이제 흠결하게 되면 대표가 이 근거 없이 업무를 집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단적 대표행위의 문제로 이어진다. 요거를 찾아내는 논점이 이제 문제가 하나 될 거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이후에 대표이사의 행위가 어떤 효력을 갖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사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가 이제 회사에 대한 책임, 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 임무해태나 법령 정관 위반을 문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다시 써볼까요? 이사의 책임. 이 책임도 논점이 좋은 게 법령 정관 위반, 그리고 이사의 임무해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맞는지, 이런 의무 위반의 사항이 있는지를 일단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점으로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와 이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분들을 같이 넣어서 이분들의 책임을 묻는 논점도 진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이죠. 표현 이사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그렇죠? 이사가 아니지만 이분들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 문제는 이제 또 추가되어 있는 논점이 이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표현 대표이사 그리고 부실 등기 효력 문제도 나옵니다. 이 얘기는 앞에 문제가 좀 논점이 연결되는데 총회결의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 판결의 효력은 이제 소급적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선임한 경우에 이 이사가 선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거래 상대방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소급표 때문에 대표 아닌 자와 거래한 것이 돼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에 유효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거고, 그거를 뭐 39조 그리고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는 395조를 검토하는 문제. 그럼 이건 굉장히 논점이 좀 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이 문제도 풀어보고 이 문제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논점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여 2010년 1월경 설립된 회사이며 B를 대표이사 C와 D를 이사로 등기하고 있다. 자, 갑주식회사는 건설업 하시는 회사고요. 자, B가 대표이사, CD는 이사로 되어 있어요. 주주 A는 갑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네요. 갖고 있는데 평소 갑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 이분이 이런 것을 행사한다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논점이 되겠죠. 그러면 나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회사에 그 영향력을 막 행사하면 이런 업무 같은 것들을 막 지시하고 그러겠다, 이런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B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갑회사를 운영해왔다. 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영향력은 업무 집행 지시자를 판단하는 요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이라고 해서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와 이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세 가지 유형이에요. 업무 집행을 지시하는 분이 있고, 무권 대행자라고 해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표이사 이름으로 막 업무를 집행하고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B 이름으로 막 스스로 집행을 하고 다니는 거, 이게 1호고 여기 이게 2호죠. 그 다음에 3호가 표현이사인데, 자, 이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영향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업무집행 지시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무권대행자의 경우에는 해석상 그 입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1호에 준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표현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명칭에 영향력이 묻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A는 이러한 운영 방식의 불편을 느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기로 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여 등기할 것을 B에게 지시하였다. 그런데 B는 다른 모든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A만 참석한 나머지면 65%잖아요. 65%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주총 소집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데, 이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는 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주주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절차상 그리고 방법상 하자가 경미하냐, 중대하냐에 따라서 취소와 부존재로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중대하기 때문에 부존재 사유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존재 사유는 총의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소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다 판결이 소급적이라는 것은 이건 공통적입니다. 이제 부존재 소송,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원고 재소권자의 제한이 없다, 재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안 부르고 얘만 불렀대요. 그래서 A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거친 후 그러한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자, 그 후 B는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시만요. 자, 이분은 주총결의 하자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사회 결의도 없이 뽑힌 사람이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A는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대표로 선임되지 않은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A로 변경하는 상업 등기를 경료했다. 그렇지만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대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사실과 등기된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상위한 경우가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9조의 부실 등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논점을 파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부터 A는 대내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하였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을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대표 자격이 없는데, 그렇죠? 대표라는 명칭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와 같은 이 명칭에 외관이 존재하는데, 자, 문제의 질문 방향에 따라 이건 두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을 하는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회사에게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럼 이거 3구 5조죠, 이거는. 3구 5조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표현 대표이사, 거래 유효를 묻는다면 그 질문에는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표현 대표이사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걔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느냐를 묻는다면 그때는 요 표현 이사를 포함하고 있는 요 업무 집행 지시자 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각 회사의 다른 이사들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요것도 이제 논점이에요. 다른 이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들이 자, 뭐 결국은 알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자, 첫 번째는 표현 대표 이사의 판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될 겁니다. 이 외관의 부여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런 명칭 사용을 알면서 방치했다는, 자, 회사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요, 누가 알면서 방치했느냐, 누가 그렇게 알면서 방치했느냐를 얘기하는 그 판례의 태도를 언급할 때 이 사실관계를 포섭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용이 된다면, 나중에 이 A라는 대표이사가 사고를 쳤을 때 이렇게 되겠죠. Q2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겼을 때 이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의사로서의 감시 의무를 위반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A는 갑회사의 법인임감을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A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해온 의 주식회사, 자, 믿고 거래해왔다. 대표이사로 아닌데, 을은 선의의 제3자가 되겠죠. 믿고 거래해왔다는 것은 일단 과실 여부를 불문으로 하고 이분이 선의라는 것을 언급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걸 가지고 건설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을 11년 1월 30일 체결하면서 납품 계약이라고 할게요. 계약의 서명란에 대표이사 직함과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어쨌든 현명을 다해서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납품 계약에 실은 내용은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11년 10월 31일까지 납품받으면서 3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자재 인도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납품 계약 체결 직후 B는 A로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문제 삼는 다른 주주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B가 A를 제외하고 C와 D에게만 이사의 소집을 통지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회 소집 절차예요. 약간 감이 오죠? 자, A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쓰셔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원래 이사인 애들 있죠? CD한테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이제 절차를 준수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도 이사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조문을 통해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소집 절차에 대한 일반론을 적절히 기술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의결한 후 11년 2월 말경 C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셨을 때 이 소집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요, C가 대표로서의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이니까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였죠. 이사회에서 뽑는 거니까요. 그렇죠? 한편 을회사는 납품 계약에 따라 건설 자재를 병회사로부터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11년 3월 초순경 납품 계약에 따른 선급금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근데 갑회사가 기대했던 공사 수주가 무산되어 납품 계약에 따라 공급받기로 했던 건설 자재가 필요 없게 되었고, C는 납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러니까 C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저거겠죠. 대표 아닌 자와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효력이 없다고 아마 말을 할 겁니다. 나머지 논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도 나타나니까 그걸 확인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A가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자, 한번 적어볼게요. A가 이사 지위를 취득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문제 전체 다 읽기 전에. 자, 그 얘기는 이 양반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사로 선임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선임되었는가를 봐야 되고, 이 절차가 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이 주총이니까요, 여러분. 이 주총에 대한 소집 절차, 문제에 따라서는 그 결의 방법들이 다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적법한지를 여러분이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검토하고 그에 따라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의 결의가 유효한지를 논하시오. 그래서 요걸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A가 결론 내릴 거잖아요. 대표나 이사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얘를 제외하고 소집된 이사회가 적법한지를 우리가 말해보라는 거잖아요. 얘한테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 이사회 소집에 대한 일반론을 쓰셔야 되는 거죠. 뭐 누구한테 소집 통지하냐, 소집 통지는 얼마 전에 해야 되냐, 통지 방법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의뢰사가 갑회사에게 납품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무려 50조입니다. 이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근거를 설명하시오. 자, 이 얘기는 이 질문은 납품 계약이 유효하냐? 자,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A가 대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표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무효이지만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을 회사가 갑 회사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효력이 어디에게 미친다고? 갑 회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39조, 395조. 대표 아닌 사람과 거래했지만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 1, 그리고 방법 2를 각각 논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문제로 답안지로 친다면, 자, 문제의 제기에서는 뭐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음. 그 다음에 2번에서는 39조, 그리고 3번에서는 395조를 논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에서는 1이나 2를 주장해서 거래의 유효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다. 그렇죠? 3번, 의뢰사는 갑회사의 납품 계약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병회사로부터 구매한 건설자재 대금 상당액을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렇죠? A에게 손배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업무집행 지시자, 뭐 표현이사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만약에 이분이 이제 표현적 명칭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향력 없어도 괜찮네, 회장이라는 직함, 아니면 대표이사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1, 2, 3호를 모두 언급하시면서 영향력에 대한 입증이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 A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시오. 상법상 책임이겠죠. 근데 물론 법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법상 책임을 한정짓지 않고 법정 책임을 얘기했다는 건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어떤 법적 성격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법상 부담할 수 있는 책임 외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한다. 즉 청구권 경합설, 청구권이 경합한다는 언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법적 책임을 검토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답안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되도록 일반론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문 주총결의하자와 이사회 결의하자 두 가지를 다투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사회 지위를 취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총결의 나머지 애들한테 통지 안 했지, 그리고 다른 이사들 안 부르고 이사회 개최함이 없이 이 사람을 등기했지 않습니까? 자, 쟁점의 정리 보겠습니다. 사안에서 최초 대표이사이던 B는 A의 지시를 받아 다른 주주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고 A만 참석한 총회를 개최하고 A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실제 답안에서는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줄여볼게요. 그렇죠? 중요한 말만 써보자는 거죠. 이만큼의라고 쓰던가, 뭐 과반이 넘는 주주라고 쓰던가, 이분들한테 통지하지 않고 개최된 총회에서 이분이 선임되었다. 그런데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냐는 문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지위에 터잡아서 대표로 선임될 때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적법한 이사의 지위를 갖는지. 자, 이렇게 두 절차에서 모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취득하는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쓰시고 하나씩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약도 하고 중요한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해볼게요. 자, 일단 주총결의 하자입니다. 자, 이게 어떤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총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1번에서는 하자의 유형을 검토했습니다. 하자의 유형을 검토했어요. 이 답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설명하기 위한 만든 답안에서 유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 취소, 부존재, 그리고 결의 무효 확인, 이렇게 소송이 구별되는데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특히 뭐 경우에 따라서 얘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니까 내용상 중대한 하자죠.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이 원인의 구분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밑에서 얘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하자의 주장. 그래서 여기서는 뭐 주장하는 방법. 결의 부존재니까 여기서는 제소권자 제소기간이 없겠죠. 그리고 판결의 효과로서 뭐 소급표를 갖는다. 소급표 갖는 게 몇 개 없죠. 다 소급표가 없는데 지금 보고 있는 참고입니다. 참고. 총회 하자. 그리고 잘 안 나오지만 시험에 감자 무효. 이 두 가지만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를 가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사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만 먼저 좀 볼게요. 자, 로마자 2번에 1번을 보시면은 경미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결의 취소, 중대한 내용상 하자는 무효 확인,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부존재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류하는 얘기들인 거죠. 얘를 같이 묶으세요. 내용상, 그리고 결의 방법상 하자인데, 일단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방법상 하자가 뭐냐는 건데, 정족수의 문제,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의결권이 없는 애들이 참석하는 거, 이걸 방법상 하자라고 합니다. 이 방법상 하자가 경미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하자가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중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인에 비해서 경미하다는 거지. 하자가 경미하냐 중대하냐로 구별해서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대한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내용상이라고 썼네 내가. 절차상. 자, 그렇지 않고 결의 내용상 하자도 경중을 나눠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결의 내용상 하자가 경미하다는 뜻은 정관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정관에 반하는 결의가 있겠죠, 그렇죠? 정관에 이사 자격 같은 걸 정해놨는데 그걸 벗어나는 결의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대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 돼요. 특히 요 결의 내용상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뭐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구별을 해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소결을 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론으로서 반가로 1번을 달았다면 여기서 소결로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우리 강의 자료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판례는 과반수가 넘는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과반이 넘는 경우에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라고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판례의 태도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양자를 구별함에 있어서 어떤 예가 있을 텐데, 이 예를 얘기할 때는 판례는 그렇게 보더라라는 사례를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소결에서는 거봐라, 우리는 지금 65%가 넘는 사람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고 부존재 소송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총회결의 하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원고 승소의 경우에 유형을 이렇게 나눴고요. 판결의 효과, 효력. 자, 하자를 주장하고 이제 여기 판결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죠. 효력에 있어서는 뭐 굳이 일반론을 다 쓴다면 원고 승소와 원고 패소로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고 승소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세효가 있고요. 그리고 소급효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행한 모든 법률 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쓰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토나 소결을 달 때 이 사람이 이사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사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될 수가 없으니까 대표도 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이 사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대표를 뽑힐 때 개최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다 풀고 여러분 우리 답안 구성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론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이 결의 취소 판결이라고만 적어놨는데 이거 공통된 겁니다. 판결의 효력은.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이 소급표 배제에 관해서는 190조 단서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언급하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경우에는 대표 아닌 자, 이사 아닌 자와 거래를 하게 되지만 표현 대표이사 및 표현 대리중으로 해결할 경우가 많다. 또한 39조의 역할도 있다. 하지만 원고 패소한 경우에는 대세효가 일단 없다는 거예요. 대세효가 없고, 그리고 뭐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배책을 부담할 여지도 있다. 자, 소결에서는 이분이 당시 대표였던 B가 이제 A의 지시를 받아서 통지 안 하고 35%를 제외한 나머지 65%는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따라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여기는 이제 소지기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어요. 다른 식으로도 답안 한번 구성해 볼게요.
그래서 이분은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다만 이때 이 사람을 대표이사로, 물론 이제 대표의 지위를 취득한 것도 이사 자격도 없을 뿐더러 대표를 선임할 때 이사의 개체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절대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분을 이제 믿고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책임을 부담할 것이냐는 뒤에서 보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여기 로마자 2번이죠. 주총 결의 하자를 2번에서 다루고 이사 결의 하자를 3번에서 다룰 거잖아요. 가방 구성을 한번 해보죠, 뭐. 일단 문제 제기하고, 여기서 먼저 다룰 거는 총회 결의 하자다. 총회 결의 하자. 자, 의의는 이렇게 쓰는 게 어떨까요? 뭐 어떤 이유에 따라 취소, 뭐 부존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총회 결의 하자에 대한 소송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의의 쓰시고, 자, 원고 이거 다 묶어 쓰는 거야. 취소는 주2감으로써 재소권자가 정해져 있지만 부존재니 무효니 이런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및 취소기간을 같이 묶든가 묶고, 더 짧게, 이 경우에는 재소권자와 재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일반론을 먼저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판결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원고 승소의 경우에 소급표가 있다고 쓰시고, 물론 대세어도 있죠. 이 정도만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사안의 검토를 통해서 절차상 하자가 겁나 중대하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의 및 소의 원인 뭐 이렇게 묶든가요. 중대하고, 그래서 결의 부존재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 부존재 확인 판결의 효과에 따라서 소급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사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이 이사의 결의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 자, 이것도 우리 지금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답안도 다시 바꿔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의 소집권자입니다. 이사회의 소집권자. 자, 이거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반론을 같이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사는 누가 소집합니까? 그렇지, 이사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겁니다. 물론 소집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얘한테 소집을 청구했다가 소집을 안 해주면 바로 직접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얘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 감사의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했다가, 감사도 이사에 출석을 하잖아요. 청구했다가 안 하면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얘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감사가 어디도 소집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총도 소집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때요? 주총의 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했다가 이사회가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회 밑에 있는 요 집행 임원들도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얘는 하부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좀 밑에 있는 애들이라는 점에서 청구한 다음에 직접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얘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각 이사다 위임할 수 있다, 소집권자 따로 뽑을 수 있지만 단순히 사무 담당의 의미만 지는다. 왜냐하면 얘는 청구했다가 안 해주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A는 이사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대표이사로 될 수도 없다.
그럼 대표는 여전히 B이고 이사인 B가 소집한 이사의 개체는 유효하다. 지문에도 잘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주주총회 한 다음에 B는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소집권자에 대한 얘기를 검토를 해보면 B가 검토 여기 자료에는 안 나눠놨지만 B가 소집을 했다면 이건 괜찮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대표이사로서 아예 개최를 하지 않고 뭐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사록만 작성했다면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생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없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나오는 얘기 다 오늘 같이 논의해 보자고요.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사회 결의 문제가 있을 때, 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이사회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법 이론에 따라야 돼서 무효를 확인하는 이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다. 이게 문제죠. 대세효가 없습니다. 자, 대세효가 없기 때문에 자,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이 있다면 대세효가 있다면 뭐 아무한테나 주장하면 되잖아요.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걸로.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은 어떤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단적 대표 행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토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2번으로 내려서 소집 절차입니다. 소집 절차는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한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절차. 자, 이걸 3번으로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2번에 절차로서 1주 전 소집 통지를 합니다. 물론 얘한테도 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감사도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라는 것은 단축이 가능하고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주총과는 다르게 뭡니까? 이 목적 사항을 반드시 알려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화로 뭐 했고 목적 사항을 알리지도 않았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현재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뭐 아예 개최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총과 주총의 소집 절차와 비교를 해야 돼요. 이분들은 이런 거 몰라도 왜 나와야 되냐면, 그렇죠? 이사들은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도 나와야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소집조사를 개최하지 말고 얘네 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얘가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뭐 이것도 일반론으로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